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많이 왜곡이 됐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오고 일본 자료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뒤섞어 놔서 조선군 훈련대가 들어가고 흥선대원군이 뭐 가서 호령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궁중에서 그냥 이렇게 막 휩쓸리는 과정 중에 일본인도 섞여 있고 하는 와중에서 왕비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발뺌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요 자료 있죠? 요거는 현장 도면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현장 도면. 그동안은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가 궁중에서 너무 정사를 갖다가 좌우하고 고종을 바보로 만들고 정사를 망치니까 맨날 궁중에서 푸닥거리하고 잔치 벌이고 무당 불러들이고 재정을 탕진하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분노해가지고 일본공사에게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공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일본공사가 일본군을 동원하고 그런데 일본군을 동원해서 현장에 궁궐 앞에 와보니까 이미 조선군 훈련대하고 조선에 문제아들이 궁중에 들어가서 왕비를 시하고 그래서 일본공사는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 이게 일본 쪽의 공식 기록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각계인들마다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공식 기록은 일본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기록을 남긴 거, 그 판결이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데 그때 공식 기록은 일본공사는 아무 역할도 하기 전에 대원군의 요청을 받아서 가긴 갔는데 이미 상황은 일단락됐고 일본군이 한 일은 없다. 그래서 다 무죄 방면시켰어요. 그럼 뭐야? 범인은 누가 돼? 조선 쪽에서 흥선대원군이 현장까지 갔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단박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흥선대원군이 일본군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말이죠. 이 현장에 누가 있었어? 일본군 궁궐 앞에까지 갔는데 이미 다 사태 끝났다 그랬잖아. 요 자료는 영미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현장 도면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명성황후가 있던 바로 요 오코루가 요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마당에 재패니스 오피서라고 돼 있어요. 일본 장교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 다 문이 있죠. 거기 센츄리라고 했는데 재패니스 센츄리야. 일본군 보초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거 한 장으로 그냥 다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가운데 일본인 민간인이 총지휘를 해. 이게 오카모토 류노스케 민간인 복장인데 일본인으로서 조선 조정의 군부 고문을 지냈어요. 그 일본 공사관부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군 출신이긴 한데 그 여차직 하면 뒤로다 그 암수를 써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무리의 총 대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장교들은 지휘를 따르고 근데 여기에 코리안 솔저라고 또 돼 있어 가운데. 기록에 보면은 한 3, 40명이 총을 땅에 내려놓고 열중시하고 있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영국 영사 힐리언은 뭐라고 했느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살육을 벌이는 현장에서 총을 땅에 내려놓고 열중시를 하고 있어. 조선군이. 저게 진짜 조선군이냐? 조선군 복종을 한 일본군이냐? 하면서 일본군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내가 입증할 방도는 현재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군의 그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그 증언은 거부가 되고 또 일본 공사가 내가 현장에 갔더니 다 사태가 일단락됐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고 흥선대원군이 조선군 훈련대를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 개입했다는 건 뭐야? 이 한 장의 장면으로 다 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요 위에 요 왼쪽에 영문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궁궐에 갔는데 이게 자위에 의해서 간 거냐 끌려갔느냐 영국 영사가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에게. 이재면의 집이 어디 있어요? 이재면의 아들이 저쪽에 지금 운영궁 뒤에 보면 그 양관 있죠? 그 주인공입니다. 운영궁이 그 아래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집이 있고. 근데
이재명하고 흥선대원군이 당일 궁궐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영국 영사가 이재명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 우리 가까운 친구 아니냐. 솔직히 얘기하자. 당신과 아버지는 궁궐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일본군한테 뭐 구원을 요청을 하고 뭘 했느냐 그랬더니 이거 말짱 거짓말이다. 나하고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궁궐에 끌려 들어왔다. 강제로. 그리고서 이제 궁중에 지금 임금도 고종도 연금돼 있고 나도 아버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열국공사들이 와서 일본군의 행패를 좀 막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장면이야. 근데 요 끝장면에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군 첩자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가 메모를 하고 있어요. 둘이 거기서 얘기가 뚝 그치는 그 장면이 여기 영국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100년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당시 75세입니다. 그 당시 75세면 지금 95세는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노인네한테 이미 1년 전에 경복궁을 쳐들어갈 때도 대원군을 이용했었거든. 그리고 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번에 이용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서양인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1년 전에 그런 건 궁중에 서양인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얼마 뒤에 고종이 러시아인 사바틴하고 미국인 제너럴 다이 워싱턴 경찰국장을 지냈고 남북전쟁에 참여한 장군입니다. 그 사람을 비싼 돈을 주고 조선에 초청해서 궁중에 배치해 놨어요. 왜? 1년 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할 때는 우리 조선군이 뭐 기관단총이고 뭐고 다 있었는데 다 뺏겼어요. 근데 하소연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틈에 고종이 궁중에 러시아인 배치하고 미국인 배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해서 이 사람들은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각국 정부에 보고가 되고 해외 언론에 보고가 되고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게 알려지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느냐? 현재 있는 서울에 있는 공사들은 고종과 명성을 많이 동정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의 행태, 일본 공사의 행패를 많이 또 비판했고, 그래서 각국 정부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기 현재 와서 일본 공사가 조선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협박을 하고 국왕과 왕비고 대신이고 전부 포로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는 일본을 지지해서 누구?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 또 프랑스, 독일은 러시아를 좀 이렇게 밀어주는 입장. 이런 구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얼마 안 돼서 10여 년 뒤에 망했잖아요.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추구하고 뭔가 기록을 자세히 남기고 할 기록 그 여건도 못 되고 일제에 계속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학자들이 고종은 무능하고 명성황후와 대원군은 궁중에서 중세적인 맨날 이런 시아버지 며느리 싸움이나 하고 해서 이와 같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중세적인 조선 왕조와 같은 나라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해서 일본의 영문 잡지를 통해서 해외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근대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일제에 그 경성제대 교수를 지냈거나 또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왕조 실력 편찬하는데 고종 실력 편찬하는데 감수를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됐었고 또 해방 이후에는 내용을 모르고 일제에 교육받은 분들이 계속 명성하고 대원군 가지고 근대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이제 그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이 상품을 팔고 해외로 진출을 해야지 내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제국제국가로 성장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강대국 빼놓고는 전부 식민지가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 몇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조선도 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대한제국도 그런 와중에 운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역사, 조선 말기의 역사는 일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도색을 해가지고 우리 근대사가 어떻게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식민사관 중에 맨날 당파성,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게 중국의 4대했다 4대주의, 이게 타율성. 하나는 또 뭐 그 1000년간 별로 변화가 없고 발전을 못했다. 이게 정체성 이런 것이거든, 기본. 이게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민사관. 식민사관은 뭐야? 목하면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식민하면 백성을 심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심어? 내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야? 그 나라를 땅을 정복해야죠. 이게 뭐야? 침략사관이죠. 식민사관, 침략사관입니다. 이제 그거는 일본이 살기 위해서 뭐 일본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일본도 뭐 근대 문명 수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본 근대화 과정을 보면은 참 그것도 뭐 시바리오 따라왜 이제 료마가 간다는 명치 주신 그거 엮은 거 아니면은 언덕이 구름 같은 거 보면 러일 전쟁을 또 다루고 있죠. 유사일에 중국을 갖다 이긴 적이 있나요? 왜가? 유사일에 유럽 국가와 유럽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나요? 그 일본은 그 정말 얼마나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정말 전 국민이 그냥 완전 미친 듯이 열광의 도가니가 됐죠.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 만주, 나중에 이제 동남아로, 나중에는 그 하와이까지 기습을 해가지고 그냥 멈출 줄 모르고 나가다가 2차대전 당시 완전히 쫄딱 망했죠. 근데 이게 일본의 역사이고,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 성장한 나라고, 우리는 그 사이에 전 세계 많은 약소국들처럼 침략을 당하면서 인고의 세월 속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길렀다고 이렇게 봐요. 그 실력을 기르는 그 어떤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요지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정동,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있고, 정동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그 무대가, 또 세문안교회 요즘 있죠?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뭐 이승만이라든지, 또 안창호 이런 선생님도 그 기록을 남기고, 백범 선생님도 기록을 남기고, 또 수많은 인재들이 그 개신교 이런 학교에서 배출이 되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은 전국으로 이제 뭐 교육이 확산되고 그렇게 시련 속에서 그때 뿌린 씨앗이 일제에 가서는 식민 통치를 받지만 역시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민족 기업을, 또 교육을 하는 사람은 민족 교육을,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글 보급 운동 이렇게 하고, 또 외국인 중에 헐버트라든지 또 선교사분들이 많이 돕고 해서 그때 뿌린 씨앗이 나중에 45년 해방을 맞아가지고 4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 이거 실패한 역사 아닙니다. 그렇죠? 공감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이 치욕적인 걸 꺼내드느냐 하지만은 명성황후와 고종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조할 거는 전국에 유림해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수용하는 거를 조용히 묵인해 줬어요. 그 방법이 선교사들 처음에 할 때 오히려 선교사로 오고 나중에 교육시설을 많이 마련하잖아요. 그리고 고아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는데, 그때 이화학당, 배제학당 학교 교명을 내려준 게 누구예요? 고종입니다. 명성황후도 옆에서. 왜? 선교사들 부인이나 외교관 부인들이 다 명성황후 통하니까. 이게 명성황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는 고종 대신 일본의 그 조선 식민지화 작업을 제동을 거는데, 고종도 거기에 제동을 걸려고 노력을 하지만 명성황후는 더 원활해요. 왜? 선교사들 또 서양 외교관들 부인들 궁중에 불러들여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외교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오른팔 왼팔을 자르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고종 대신 운명을 한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판도 많고, 뭐 금광산 12,000봉에 쌀을 안 가마 맨날 궁중에서 푸닥거리 했다. 궁중에서 푸닥거리 했다라고 소문 퍼진 게 바로 이와 같은 궁중의 연애입니다. 궁중의 왕이나 왕비의 생활을 보면은 한가하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해.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 개. 우리 중국의 50개 성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우리 물산도 적고 굉장히 절약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산업화가 돼가지고 공장,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 또 요즘 뭐 IT, 온갖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잘 개발하고 인지를 개발하고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아무리 땅덩이 넓어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데, 전통시대에는 농업국가 아니에요.
조선조 500년 동안 아니라 5,000년 동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실록을 들여다보면 전부 우리가 사는 집은 물고기 집이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지니까 집이 다 침수가 돼가 물고기 집이 돼. 또 겨울이나 그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 전부 그냥 질병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에. 겨울에는 또 얼어 죽는 사람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0년 동안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전 세계 제국주의를 몰고는 왔지만은 우리가 그 문명을 차용해서 지금 이렇게 잘 선용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념적으로 자유민주 국가를 택했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 모두가 다 우리한테 뒤떨어지고 우리가 우량한 선진국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지난 100년 역사는 시련 속에 싹을 뿌렸고 성공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죠. 이런 정도로 다른 나머지 많은 얘기는 생략하고 좀 많이 너무 건너뛰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앞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